특수부대 1만 명이 러시아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대가로 김정은이 뭘 받았는지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은 지금 이걸 북러 밀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밀착이 아닙니다. 매각이에요. 김정은은 지금 자기 정예부대를 러시아의 통째로 팔고 있고 그 대가로 인민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두 개 나옵니다. 1만 명이 이역만리에서 죽어나가는데 김정은 통치에는 왜 아무 균열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북한 장마당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나 등장하면 인민들이 환장한다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뒤에 김정은이 어떤 계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한반도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히 강철환 씨가 최근에 짚은 대목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한 당국이 아예 자체 생산을 포기한 제품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 신호인지는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북한 붕괴 임박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온 세계의 기둥 무력, 중국 후원, 이념 통제, 이 세 개가 동시에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절대 안 보입니다. 조중동 계열이 북러 공조 강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두 나라가 동등한 위상에서 손잡은 것처럼 그리는데 정작 파병 사망자 규모, 러시아가 김정은한테 실제로 뭘 지불하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뼈대에 있는 질문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표면에서 러시아 파병과 장마당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기에서 김정은이 왜 여기까지 밀렸는지, 그리고 결과에서 이게 한반도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의 어떤 신호인지. 먼저 파병입니다. 강철환 씨의 발언 자체가 왜 무게가 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분은 요독 정치범수용소를 10년 겪고 나온 탈북민이고 지금은 북한 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북한 내부 소식통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장마당 실태와 국경지역 정보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촘촘한 그물망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 경제에 전혀 기여한 게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 그물망을 통과한 뒤 나온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야기한 규모부터 짚으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사실상 통째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정예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전선, 특히 쿠르스크 방면에 대규모로 배치됐어요. 국정원 발표,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 보고, 서방정보기관 브리핑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나왔는데 규모 추정이 대체로 겹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철환 씨가 던진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경제에는 전혀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리해 봅시다. 러시아가 북한한테 위성기술, 미사일 관련 기술, 식량, 석유 이런 걸 지불하고 있다는 정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김정은 통치 자금, 핵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평양 엘리트 계급 유지비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로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파병된 병사 유족한테 러시아가 지급하는 사망수당은요, 북한 당국이 중간에 가로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이역만리에 보내서 잃은 부모가 그 아들의 목숨값조차 못 받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전사자는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긴 하네요. 파는 게 사람이라 그렇지. 두 번째로 장마당입니다. 강철환 씨의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중국산 제품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북한 장마당은 중국산이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반복되는 위생사고, 갈수록 조악해지는 품질, 사기성 상품의 범람, 그리고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상인들이
북한 장마당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함께 겹쳤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감기약, 해열제 같은 필수품에서 가짜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증언이 탈북민 사이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느냐? 강철한 씨 표현으로는 가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등장하면 북한 주민들이 환장한다는 겁니다. 세제, 화장품, 의약품, 의류, 소형, 가전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소비 심리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철환 씨가 하나 더 짚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예 자체 생산을 포기한 제품군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인지 짚어보면은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정밀 화장품, 여성 위생용품, 항생제를 포함한 상당수 의약품, 유아식과 분유, 안경, 렌즈, 필기구, 잉크, 합성세제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자체 생산 능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대북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탈북민 증언이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모입니다. 이게 왜 폭탄 같은 이야기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특정 소비재의 자체 생산을 포기했다는 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시장에 백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지금 한국산을 원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대내적으로는 자립경제 완결을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마당 상인부터 소비자까지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 자랑을 하는데 정작 인민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밖에서는 1만 명이 죽어나가고 안에서는 자체 생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두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얼추 답이 나옵니다. 결국 김정은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러시아 쪽으로 다각화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파병도 장마당의 중국산 태조도 다 설명이 되잖아요. 러시아 축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 사이에서 몸값을 올린다. 이게 김정은의 다각화 전략이란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얼핏 보면 반박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만약 정말 러시아 다각화 전략이라면 지금 장마당에 러시아산 소비재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러시아산 안 보여요. 왜냐? 러시아는 소비재를 공급할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러시아는 무기와 자원을 파는 나라이지 세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러시아한테 뭘 받고 있냐? 소비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인민경제로 흐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남은 답은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내다 판 것은 자기 통치 자금 하나뿐이에요. 인민 1만 명을 자기 개인 통치 자금과 바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정은이 왜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 순간 이 체제의 진짜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팔 게 없어서 사람을 파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대북 제재가 계속 조여왔고 코로나 시기 국경 통제로 밀무역 경로가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그동안 팔아왔던 광물, 노동력, 위조 상품, 사이버 탈취 자금 이 채널들이 하나씩 막히거나 축소됐어요. 여기서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사람을 팔아온 역사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러시아 벌목장 노동자,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 중국 봉제 공장 노동자, 오랫동안 북한 정권의 외화 확보 채널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정권이 가져가는 구조였고요. 그런데 이번 파병은 그 구조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노동력 파견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이번 러시아 파병은 상당수가 안 돌아옵니다. 즉 김정은은 노동자 파견 카드에서 정예 병력 소진 카드로 넘어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이 뭐였느냐? 자기 정예 부대였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를 아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놀부가 어느 순간부터 재산을 마지막 한 톨까지 쥐어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박이 터지는데 그 박은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터집니다. 김정은이 지금 두고 있는 자충수 중에서도 이건 가장 큰 자충수예요. 푸틴 입장에서도 이 거래가 나쁘지 않아요. 러시아군 사상자를
대신 채워주는 인력이 필요했고 그걸 김정은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대가로 지불하는 위성기술이나 식량은 러시아 국가재정에서 볼 때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정확히 김정은 개인의 통치 유지에만 흘러들어가죠. 러시아 입장에선 완벽한 계약 구조예요. 이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경제적 궁지에 몰려서 팔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안 남은 상태. 두 번째 동기는 장마당 쪽에서 나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얘기예요. 사회학에서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비선호는 결국 정치적 선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라 제품을 열망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사회 자체에 대한 동경이 뒤따라옵니다. 지금 북한 주민이 한국산 제품에 환장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념적으로 김정은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어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입니다. 남과 북은 이제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이며 통일 대상이 아니라 적국이라는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2023년 말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과 이후 김여정의 담화가 이 방향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고 헌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던 흐름이에요.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인민은 그 적대국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은 이걸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2020년에 만들었고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유포하면 사형, 소지만 해도 중형, 한국 말투 흉내내면 처벌. 그런데 처벌 강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흐름을 못 막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말 통제되고 있다면 이런 법이 매년 강화될 이유가 없거든요. 중국산 환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히 품질 이슈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상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건 인민의식 안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국 상인이 지구 어디서든 물건을 파는데 유독 북한 장마당에서만 안 팔린다는 게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동기는 강철한 씨가 짚은 포기한 제품들에 있습니다. 이게 왜 결정탄지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자체 생산을 포기하는 순간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시장의 통치권을 이양한 겁니다. 시장 없이는 인민이 그 물건을 못 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한국산을 원하고 있어요. 즉 김정은은 자기 손으로 한류의 침투 경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문화 콘텐츠 유입은 처벌로 막을 수 있지만 인민이 매일 쓰는 세제와 화장품과 약을 못 막잖아요. 아이한테 먹일 분유가 없는 부모한테 이 분유는 한국산이니까 쓰지 마라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에서 이 구조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동독입니다. 당시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서독 커피, 서독 초콜릿, 서독 청바지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대규모로 터지기 훨씬 전에 소비 심리 층위에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는 이 흐름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왜냐? 인민이 매일 접하는 소비 세계를 다 감시하고 다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김정은 체제가 지금 정확히 그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팔아도 인민의 눈은 못 팝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김정은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을 팔든지 체제가 안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든지 지금 김정은한테 남은 카드는 이 두 장뿐입니다. 그럼 이게 한반도의 어떤 신호냐? 첫 번째, 통일 시나리오 자체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김정은이 죽거나 쿠데타가 나거나 대규모 봉기가 터지거나 이런 극적 이벤트 중심으로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런 극적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한류가 이미 북한 사회 심층부까지 침투를 완료했고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 젊은 세대의 세계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저항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예요. 인민의식의 전환이 먼저 진행되고 정치 변화는 그 다음에 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를 하나 짚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 방영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드라마가 USB 형태로 국경 지역을 통해 북한 내부에 유통됐다는 증언이 여러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드라마의 내용이 노골적으로 남한 체제를 미화하지 않았는데도 북한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왜냐? 남한 사회 일상 자체가 북한 시청자에게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다른 세계였거든요. 슈퍼마켓의 상품 진열, 젊은 여성의 옷차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톤, 이 배경 설정 자체가 정치적 저항 콘텐츠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에 결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강경 대북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 압박이 강해질수록 김정은 체제는 외부 위협 서사를 활용해서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 채널이 좁아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흐름도 같이 좁아졌고요. 대북 전단 살포 논란, 확성기 방송 재개 논쟁이 반복됐지만 그것이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 균열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균형 접근, 그리고 문화경제 채널을 유지하려는 방향은 이 장마당 풍경 하나만 봐도 구조적으로 더 정합적인 접근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의 진짜 균열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지금 장마당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북방송 유지, 인도적 지원 채널 관리, 이산가족 접촉 재개 시도 같은 접근은 강경 대응처럼 극적이지 않지만 인민의식 층위에서 훨씬 더 오래가는 흔적을 남깁니다. 세 번째, 동북아 판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 러시아 편에 완전히 서면서 중국의 계산이 복잡해졌어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계속 안고 갈지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밀어낼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러시아와 정면 대립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 위기의 관세 압박이 미중 관계 위에 얹히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그 지렛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가 지금 한국의 안보 계산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예요. 동북아 판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재편의 중심축이 예상과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수부대 1만 명의 대가로 김정은이 뭘 받았는가?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잃은 것만 있습니다. 인민의 신뢰, 정의 병력, 그리고 이념적 정통성이 세계를 동시에 잃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김정은은 핵보유국 정상으로 국제 무대에 자리매김하려 했어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동 국제 언론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진핑과의 밀착 회담, 푸틴과의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정예 부대 팔아넘기고 내부 장마당에서는 한국산 세제 하나에 쥐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강철환 씨가 남긴 그 한마디 환장하는 거죠. 이 표현이 지금 상황을 전부 요약합니다. 김정은이 짜놓은 판이 안에서부터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조를 짚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뉴스 헤드라인만 흘려보내는 대다수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청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 체제의 이 균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순간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트럼프 관세 압박이 강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에서 통일 대비를 위한 재정, 행정,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강철한 씨의 경고를 잘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흐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다만 그 무너짐이 우리에게 기회로 올지 감당 못할 부담으로 올지 이건 앞으로 몇 년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판의 첫 단추가 지금 이 순간 장마당에서 이미 채워지고 있어요. 이런 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상황이 한미일 삼각체제와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전략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짚어보겠습니다.